이들은 1억 7천만 년 이상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역사에선 약 6,600만 년 전 우주에서 온 거대한 도시 크기의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의 육지에 충돌했다고 하죠. 이 충돌은 끔찍한 환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공기 중에 파편이 햇빛을 막아 식물들이 생존할 수 없었어요. 지구 표면의 온도는 떨어졌고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멸종하고 말았죠. 적어도 다수의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공룡들이 심지어 소행성 이전에 멸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공룡의 다양성은 소행성 충돌 1000만 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었어요. 높아지는 해수면, 엄청난 화산 활동, 길어지는 겨울 등 환경의 이런 모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공룡들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룡은 따뜻한 기후를 선호했어요.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일곱 대륙,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땐 얼어있지 않았거든요. 약 9천만 년 전 남극 대륙은 따뜻하고 쾌적한 기후를 가진 습지 열대우림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 남극에서 겨우 900km 정도 떨어진 다른 곳에도 공룡이 살고 있었어요. 그땐 지구의 기후가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었어요.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170m가 높았고 열대 해수면은 35도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밤은 여전히 태양빛이 없는 극지의 밤과 비슷했지만 주변의 기후는 얼음덩어리 없이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공룡은 오늘날의 파충류처럼 하나의 긴 피부를 벗어내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공룡의 표피가 철같이 작은 조각으로 벗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저와 앵무새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긴 공룡 베고마스탁스는 턱이 약 2.5cm 정도 되었고 식물을 먹던 공룡이었습니다. 짧은 부리와 스스로 가는 가늘고 긴 이빨이 있었죠. 마치 식물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처럼 생긴 이빨이었어요. 지금의 사자도 공격을 할 때 강하게 물지만 더 크고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는 2배 이상으로 강하게 뭅니다. 이 공룡의 왕의 무는 힘은 육지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했는데요. 현존 동물 중 가장 강한 호주 바다 악어보다 3.5배는 더 강했죠. 이빨 역시 가장 길었는데 아이패드 길이에 맞먹는 거의 25cm였어요. 현대의 대부분 동물들은 온혈동물이거나 냉혈동물입니다. 공룡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공룡들이 주로 중원식 생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공룡 근육의 활동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공룡의 체온 또한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많은 공룡은 스파이크, 판, 뿔, 볕 같은 다양하고 이상한 구조물이 몸에 달려 있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방어용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냥을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갈고리 발톱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 이론은 확장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체 형태는 짝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같은 종류의 구성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했을 거라고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한 종은 심지어 머리 위에 재미있는 뼈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공룡들은 무섭고 건물처럼 높고 거대했지만 사실 공룡은 주로 사람 크기거나 심지어 더 작았습니다. 큰 뼈가 화석화되기 더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 거대한 종이 발견된 것뿐이에요. 새벽도둑이라는 별명의 에오랍토르는 처음으로 이름이 붙은 공룡이었습니다. 작고 이빨이 많던 이 공룡은 공룡 시대의 시작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기는 독일 셰퍼드만 하지만 아마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을 거예요. 아치형 등 날카롭고 뼈로 된 판, 구부러진 꼬리까지 안킬로사우루스는 거대하고 더 뾰족한 모양의 공룡 버전 아르마딜로입니다. 부드러운 아랫배가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을 쫓던 육식동물들은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이 공룡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신체 구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심지어 안킬로사우루스의 눈꺼풀이 뼈로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룡들은 고기나 다양한 식물을 먹었고 그중 몇몇은 심지어 조약돌을 씹을 수 있었습니다. 길리미무스라고 하는 공룡은 물리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물을 모두 씹을 수 없어서 음식을 으깨기 위해 조약돌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갈리미무스는 공룡과 새가 섞인 이상한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갈리미무스는 손목과 바닥이 평행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공을 드리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3점슛도 넣지 못했겠죠. 가장 큰 공룡들은 초식공룡이었습니다. 육식동물이나 수각암흑이라고 하는 공룡들은 대부분 더 작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초식공룡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삼켰고 때로는 씹지도 않고 나뭇가지 전체를 삼켰거든요. 가장 큰 공룡 중 몇몇은 버스 크기의 음식 더미를 매일 1톤씩 먹곤 했습니다. 또한 초식공룡의 수는 다른 공룡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육식을 하는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먹이를 공유해야 할 때 아마 서로에게 양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화석과 눈에 있는 섬세한 뼈의 모양을 보면 공룡들이 주로 낮 동안 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벨로시랩터 같이 더 작은 육식 공룡들만이 밤에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큰 공룡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냄새를 맡으며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작은 포유 동물들을 쫓아다녔어요. 최소한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 작은 포유 동물들은 굴을 파는 동물들로 보통 공룡 시대와 빙하 시대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이었어요. 모든 포유류가 공룡으로부터 숨어있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작지만 재빠른 레페노마무스 같은 동물은 큰 공룡의 알을 훔치곤 했어요. 먼저 이미 공룡을 속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연구자들은 공룡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경사진 지형을 더 빨리 뛰어오르려고 땅 위에서 발을 펄럭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통해 공룡은 나는 법을 배우게 됐죠. 물론 이런 변화는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공룡은 털이 복슬복슬했습니다. 새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초기 공룡들은 깃털이 달려있어도 날지 못했어요. 거대하고 무서운 복슬복슬 T-X처럼요. 영화는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티라노사우루스를 기다릴 수는 없을 겁니다. T-X는 그냥 여러분이 지나칠 거예요. 티라노의 시력은 오늘날의 맹금류보단 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력이 없어도 후각은 여전히 꽤 훌륭했습니다. 달리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T-X의 속도를 계산해봤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마 시속 19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 달린다면 뼈가 성을 엮겠죠. 어떤 공룡들의 꼬리는 14m 이상이었습니다. 공룡들이 달리거나 특히 두 다리로 걸을 때 꼬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줬죠. 벨로키랍토르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맹금류가 아니라 선사시대의 닭과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작지만 칠면조보단 약간 크고 키는 0.6m 정도였죠. 아마 깃털이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혼자 지내는 새들처럼 뼈에 속이 비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아마도 가장 똑똑한 공룡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들의 몸에 비해 뇌의 크기가 꽤 컸거든요. 이들은 오늘날의 타조만큼 똑똑했습니다. 벨로키랍토르라는 이름은 빠른 도둑이란 뜻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몸집은 꽤 컸으며 발은 뾰족하고 뇌의 크기는 호두나 라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공룡에겐 적어도 에어컨이 달려있었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이 공룡의 불에 혈액이 이동하는 정맥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몸을 이런 식으로 식히고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디모르포도는 날개폭이 2.4m로 하늘을 나는 파충류였습니다. 이빨은 아주 다용도였어요. 위턱의 이빨은 더 길고 날카로워서 물에서 먹이를 잡을 때 유용했습니다. 아래턱의 이빨은 방어를 할 때 아주 유용했고요. 최초의 공룡이 발견되었을 수 있었던 시기는 3,500년 전으로 중국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공룡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견한 이빨이 용의 이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드로사우루스는 오리부리 공룡으로 이빨이 1000개 이상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빠지면 무한히 새로운 이빨이 다시 자라곤 했습니다. 공룡의 알은 꽤 컸는데요. 어떤 알은 빛이 볼 만큼 컸습니다. 아, 오믈렛 나왔습니다. 바리오닉스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이 이름은 무거운 발톱이란 뜻이에요. 각손의 엄지손가락에 붙어있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 이들은 발톱을 창처럼 사용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인기 있었던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니라 바다 도마뱀으로 광도마뱀과 뱀과 친척 관계입니다. 뱀처럼 먹이를 삼킬 때 팽창하는 턱이 있었죠. 모사사우루스는 아주 빨랐어요. 팔다리 대신 꼬리 지느러미와 지느러미 같은 노가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들의 후각이 약하고 깊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특한 사냥 기술을 개발했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간식거리가 약간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화석 발견과 기술 덕분에 우리는 공룡 생물학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룡 중 몇몇은 거대하고 무섭고 잔인했다는 사실 이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교 생물학, 색소 분석,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엑스레이의 사용으로 우리는 그들의 색깔, 먹는 습성, 그리고 혀의 모양과 같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맞아요. 혀 모양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미스테리했던 거죠. 이건 부드럽고 살이 많은 공룡 부위는 화석 형태로 거의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 앞에 있는 혓부리에 위치한 잔존한 설골의 발견 덕분에 이제 약간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혀를 고정시켜주는 이 설골이 있어요. 뼈의 모양과 복잡성은 혀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공룡들이 납작한 모양의 단순한 혀를 갖고 있었고 오늘날의 악어의 입안에서 볼 수 있는 혀와 아주 비슷하단 걸 발견했어요. 네, 이 악어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몇몇 특정 공룡을 살펴보죠. 브라키오사우루스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들의 목 때문에 이 공룡을 익숙해할 것 같아요. 아시죠? 길이가 보통 9m였던 공룡이요. 목이 가장 독특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사실 그리스어로 팔도마뱀으로 번역돼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였다는 건 상식이죠. 평균적으로 길이가 23m였고 높이는 12m에 달했어요. 대략 스쿨버스 2대 정도 길이고 4층 건물만큼 높은 거예요. 이 어느 것도 사실 이 큰 녀석이 살던 시대에는 없었죠. 심지어 더 큰 공룡종들의 부분적인 다리뼈와 척추뼈가 알려져 있지만 이 골격의 잔해들은 공룡들의 정확한 크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까지 제일 큰 공룡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유명한 초식동물인 다행이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매일 400kg의 마른 식물을 먹은 걸로 여겨져요. 그 대부분은 침엽수, 은행나무, 그리고 소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표적들은 공룡이 맞히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이빨이 숟가락 모양이고 음식을 씹기엔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이 생명체가 초목을 통째로 삼켰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빨이 식물 껍질을 벗기는 데는 적합했지만 큰 식물 덩어리를 쪼개는 데는 좋지 않았어요. 이 사실과 공룡의 몸 형태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가능한 한 빨리 먹이를 먹었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이런 공룡들은 식사할 때 항상 우뚝 솟은 나무를 발라 먹는 능력을 쓴 건 아니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일단 그 지역의 모든 초목을 소진한 뒤 다음 장소로 무리를 지어 이동했어요. 제 말은 나무에 높이 매달린 식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식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근처의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고 난 후 낮은 영역에 있는 식물로 식단을 보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사 방식은 이 거대 공룡들에게 가장 열렬한 매력이었어요. 연구원들은 공룡들이 저지대의 초목을 씹어먹어서 고지대에서 먹이를 찾을 때보다 에너지를 80%까지 아꼈다고 믿고 있어요. 또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콧구멍이 윗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면에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건 그들이 각각의 무리 안에 있는 비옥한 범람원을 돌아다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 생물체는 깊은 물의 늪에서 살았다고 믿어져 왔죠. 인기 있는 공룡에 대해 또 흔히 하는 오해를 알아볼게요. 틀림없이 모든 공룡들 중 가장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100년 동안의 발견으로 수강류는 두꺼운 깃털을 한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수강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속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로 덮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17년에 한 연구는 이 상징적인 공룡의 피부에서 본을 떴고 깃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을 갖고 있었다면 등에만 국한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같은 과의 다른 큰 공룡들은 깃털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예로 유티라누스 공룡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선 깃털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공통 특징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이걸로 깃털은 더 작은 티라노사우루스류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믿는 게 더 쉬워요. 오랫동안 연구원들은 깃털이 수가 과목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퀴즈 대회에서 정답을 못 맞힌 것처럼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알고 계시죠? 어쨌든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화석 증거는 여러 다른 공룡의 가족 집단이 깃털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문제는 시베리아 화석은 다른 종의 공룡에 속했어요.
쿨린다드로메우스 자바이칼리쿠스. 제가 잘못 발음했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증명해보세요. 이제 이 공룡을 쿨린다로 부를 거예요. 표면적으로 새와 비슷한 골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략 1.5m 길이로 냉장고만큼 높았어요. 공룡 깃털의 목적은 따뜻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운 기후의 공룡들이 따뜻한 기후의 공룡들보다 더 많은 깃털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일반적으로 더 큰 동물들은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기후에 살았던 여느 큰 공룡들은 깃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추운 기후에 살았던 더 작은 공룡들은 깃털이 많았겠죠. 깃털과 피부 자국이 온전히 있는 오르니토미무스의 발견 덕분에 우린 이제 공룡의 깃털 디자인과 패턴 중 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실제로도 새를 닮은 공룡으로 번역돼요. 전형적으로 길이가 3.5m로 거의 기린만큼 키가 컸고 잡식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없었어요. 다른 특징으로 비정상적으로 길이가 같은 손가락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얇은 뼈의 두개골에도 불구하고 큰 뇌강을 갖고 있었어요. 다리는 굉장히 긴데 특히 발뼈가 매우 길었어요. 이빨이 없는 부리와 긴 목을 결합하면 타조와 많이 닮았을 거예요. 비록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일반적인 공룡만큼 크지는 않지만 세계의 다른 어떤 새보다도 커요. 오르니토미무스가 타조를 닮은 게 단지 몸, 팔다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매우 유사한 깃털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 목, 그리고 아랫다리에는 대부분 깃털이 없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솜털 같은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새의 깃털층이라고 부르죠. 타조처럼 이 공룡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특이한 깃털 패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몇 공룡들은 먼 친척인데다 새와 같은 깃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재했던 시기 동안 날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깃털을 가지지 못했어요. 화석 본에서 발견되거나 호박에 보존된 깃털은 연구원들이 왜 그 생물체들은 그렇게 공기역학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해줬어요. 이 깃털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윤곽이 형편없는 유연한 중앙 골간이 있었죠. 이 깃털들은 다른 공룡들의 관심을 끄는 걸 돕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룡에게든 치장의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이 깃털들은 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을 겁니다. 공룡이 타조와 같은 깃털을 가졌단 말에 놀라셨나요? 이들의 선사시대 먼 파충류 사촌들이 털처럼 생긴 뭔가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기절하시겠네요. 익룡을 소개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날개에 달린 도마뱀으로 번역돼요. 공룡들처럼 처음에는 온몸에 비늘 또는 가죽 같은 피부가 있었을 거라 여겨졌죠. 하지만 20세기에 걸친 화석 조사 결과는 익룡 몸의 많은 부분이 털로 덮여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익룡의 날개폭은 런던버스와 같은 7m 이상의 넓이에 이를 수 있어요. 이빨이 없는 턱은 매우 길고 펠리칸의 턱을 닮았어요. 펠리컨처럼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요? 이 생물들은 피크노 섬유로 덮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였고 구성은 깃털 같지만 가닥처럼 생겼고 털처럼 곱슬곱슬했어요. 추가 연구로 익룡 몸의 어떤 부분은 가지를 내뻗은 올이 있는 더 복잡한 종류의 깃털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암시하죠.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공룡도 아니고 새도 아닌 동물에서 깃털이 발견된 게 처음일 거예요. 공룡을 파괴했던 그 소행성의 문제는 그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우주 바위는 착륙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를 발견했어요. 또 땅에 부딪히는 각도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파괴가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양의 먼지를 공중에 일으키게 한 각도로 떨어졌죠. 재난이 발생한 후 수톤의 그을음이 타기 시작했어요. 6,500만 년 전 지구 표면의 13%만이 엄청난 양의 그을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양의 유황과 기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 소행성이 나머지 87% 지역에 떨어졌다면 공룡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장소를 강타했고 100만 톤의 불타는 물질을 하늘로 들어올렸죠.
눈부시게 밝은 입자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땅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 입자들은 땅에 내려앉아 큰 규모의 화재를 일으켰어요. 나무들은 타오르고 더 많은 그 흐름을 하늘로 방출했죠. 하지만 그 소행성이 암석들에만 충돌한 게 아니었어요. 방사염으로 가득 찬 해안으로도 떨어졌어요. 충돌의 결과로 그게 타기 시작했고 황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어요. 공기가 오염되었어요. 공룡들은 가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행성이 다른 곳,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파도가 그 땅 일부를 침수시켰지만 거의 모든 종류의 공룡들이 살아남은걸요? 혹은 더 좋게 바위가 사막의 어딘가로 떨어져 거대한 분화구로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네, 지나가는 여러 공룡들이 충돌해서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도마뱀이 우리 행성의 지배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흉포한 파충류들이 매머드와 다른 고대 생물들을 사냥해서 다른 동물들이 발달한 걸 허용하지 않아요. 포유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벨로시랩터드의 영토 때문에 검치 호랑이와 거대한 곰과 싸우고 있어요. 공룡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생존 투쟁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빙하기가 오고 몇몇 파충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선수들이 이곳에 등장해요. 인간들의 조기 조상들이죠. 공룡과 나란히 사는 건 어려워요. 도마뱀이 정착지의 동굴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호를 위해 높은 벽을 쌓아야 해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생각했던 것보단 사람들에게 덜 위험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생물들이 이 괴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은 아마 영화에서 티라노들이 차를 어떻게 쉽게 따라잡는지 봤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고생물학자 및 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의 뼈의 힘을 분석했고 이 생명체가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능한 최대 속도는 육상선수보다 2배 느리게 달린 거였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심지어 몇몇 도마뱀들을 길들일 수 있었어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 공룡을 길들였죠. 트리케라톱스와 황소가 이제 함께 밭을 갈고 있어요. 디플로두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로 가득한 농장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긴 목을 타고 높은 나무에서 과일 따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늑대와 벨로시랩트로부터 목초를 보호해요. 안킬로사우루스와 같은 껍데기가 있는 공룡들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는 걸 도와요. 낙타, 당나귀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죠. 사람들은 이 행성을 고대 도마뱀과 공유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어요. 바다와 대양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바다 파충류는 목조선을 공격하고 물고기를 다 잡아버려요. 여러분이 수톤의 곡물, 직물, 모피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거대한 모사사우루스가 지평선에 나타나요. 가장 강력한 바다 도마뱀 중 하나죠. 백상아리는 이건 옆에서는 작은 물고기 같아 보여요. 이 생물은 메갈로돈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조선과 마주치게 돼요. 가파나는 물어서 배 전체를 물속으로 끌어당겨요. 수중공룡은 대륙 간 의사소통의 주 장애물이에요. 이게 진행 속도를 100년 정도 늦춰줘요. 사람들은 모사사우루스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금속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수 연락망을 만들어내요. 첫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요. 보잉 여객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익룡이 보여요. 아, 잠깐만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 날개 달린 도마뱀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헬리콥터나 오래된 포격기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게 비행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 항공기에 음향 보호 시스템을 설치해요. 익룡은 멀리서 거슬리는 초음파를 듣고 가능한 멀리 날아가요. 사람들은 잠수함과 선박의 같은 소리 보호막을 장착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공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도마뱀은 야생동물의 왕이라서 다른 모든 동물종들을 쫓아내요. 공룡들은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가로질러 달리고 털을 가진 도마뱀들은 추운 겨울숲에서 살아요. 사자, 늑대, 곰은 야생의 지배자가 아니에요. 코뿔소는 파라사울로로푸스와 싸워요. 스테고사우루스는 하마를 공격하여 이들의 영역을 빼앗아요.
독이 있는 공룡들은 정글에서 살아요.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도마뱀은 원숭이들을 놀라게 해요. 파충류 원숭이가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뛰어다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일반 동물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포식성 파충류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해요. 거대한 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이 온 나라에 생겨나요. 사람들이 공룡을 그곳으로 옮기고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분리해요. 공룡들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파충류에 야기된 위험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더 작고 무해한 도마뱀을 번식시키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카멜레온을 사고 누군가는 집에 미크로케라톱스를 키워요. 공룡 전시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생물들을 마치 개처럼 산책을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파충류와 셀카를 찍고 쇼핑을 하고 작은 도마뱀과 함께 카페에 앉아요. 공룡은 이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좀 귀엽죠. 사람들은 말, 낙타, 파라사울로로푸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타고 다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벨로시랩터를 기다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위험한 파충류고 복종할 줄은 모르죠. 벨로시랩터를 길들이는 건 악어를 길들이는 것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더 똑똑해서 여전히 인기가 더 많아요. 공룡의 뇌는 닭의 뇌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만약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아마도 더 똑똑한 생물로 진화했을지도 모르죠. 공룡이 똑똑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운석이 공룡을 소멸시키지 않았어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룡들은 항상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를 짊어져야 했어요. 뼈와 관절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공룡들은 그러한 특징들로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작은 도마뱀들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벨로키랍토르나 파키케팔로사우루스과 같은 빠르고 민첩한 공룡들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형태였을까요? 공룡들이 이미 다른 걸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저 닭을 좀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새의 DNA 깊은 곳 어딘가에 공룡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있어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닭의 몸 구조와 걸음걸이를 보세요. 깃털을 제거하고 이 생물을 비늘로 덮은 다음 뿌리 대신 이빨이 있는 턱을 줘보세요. 이제 작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되죠? 그런데 닭들만이 거대한 도마뱀의 친척인 건 아니에요. 많은 새들이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이에요. 놀랍게도 엘리게이터, 뱀, 크로코다일 그리고 왕도마뱀은 펠리컨 황새와 다른 날아다니는 생물들만큼 고대 파충류와 가깝지 않아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공룡의 발은 날개로 변했고 이빨이 많은 길쭉했던 턱은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새의 유전학은 공룡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펠리컨은 잉룡, 타조에서 벨로키랍토르까지 비슷해요. 아마도 많은 다른 동물들도 고대 도마뱀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공룡들이 완전히 다른 특이한 생물로 진화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새들의 DNA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유전공학의 도움을 받아 역진화시키고 싶어해요. 언젠가 달에서 공룡을 번식시키기를 희망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수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특정 게놈을 찾아야 해요. DNA에 숨어있지만 찾아내서 추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2050년이면 강력한 파충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거대한 공룡떼가 숲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공룡 뒤에 있는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룡들은 늪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잉룡은 곧 지구를 덮을 폭발의 파장을 피하려고 머리 위를 날아갑니다. 이 사건은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지구 위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켰습니다. 새들과 날아다니는 공룡들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멸종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공룡의 진화 계보를 따라 내려가서 역사상 최초의 새를 살펴볼게요. 시조새입니다. 현대의 까마귀 정도의 크기였지만 깃털을 가진 작은 공룡처럼 보였어요. 악어처럼 작은 원뿔 모양의 이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조새가 새보다는 파충류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조새의 뇌는 악어의 뇌보다 3배나 컸어요. 깃털이 달린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의 새들처럼 날지는 못했습니다. 어깨 관절 때문에 등 위로 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날갯짓을 할 수가 없었죠. 아마도 시조새는 작은 날개 퍼덕임으로 활공 비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화 덕분에 더 진화된 종이 완전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룡. 익룡은 깃털은 없었고 피부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이 있었어요. 날개 길이는 사람 다리 길이 정도였어요. 익룡은 완벽하게 날아서 물고기와 작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날아다니는 공룡들이 벨로키랍토르나 티렉스와 같은 육상 포식자들을 쉽게 앞지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대한 운석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그 공룡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석 충돌 10분 전. 맨해튼 섬 크기의 거대한 암석이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그것의 무게는 460조 톤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포유동물 중 가장 무거운 대왕골의 3조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그리고 그건 초속 19km의 속도로 지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단 4.5분 만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어요. 현대 우주선이 날 수 있는 속도보다 2배나 빨라요. 운석 충돌 5초 전. 점점 긴장되네요. 지구의 중력은 계속해서 거대한 운석을 끌어당깁니다. 지구 대기에 구멍을 내고 그 굉음은 너무나 커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머리를 들고 공기를 통과하며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대한 바위를 봅니다. 주 운석으로부터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 불은 너무 밝아서 거의 태양과 비슷하게 빛납니다. 날아다니는 공룡과 현대 새들의 다른 조상들은 위험을 처음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늘로 직진하여 충돌 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날아가려고 해요. 충돌의 순간, 운석의 거대한 질량과 속도는 운석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지구에 닿자마자 150조 톤의 TNT에 달하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폭발의 파장은 말 그대로 지구 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거대한 에너지 벽이 충돌 지점에서 사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도미노처럼 땅으로 밀어냅니다. 충격파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열로 바뀝니다. 충돌 지점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녹색 정글과 나무들이 몇 초 만에 타고 남은 수추로 변해버려요. 땅과 바위는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 충돌은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어요. 어떤 공룡들은 땅에 생긴 틈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강한 지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파도의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불타는 숲에 갇히지 않은 공룡들은 거대한 파도에 떠내려갔어요. 북아메리카의 공룡들은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장은 그들을 따라잡고 맙니다. 날아다니는 공룡들은 지진이나 쓰나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이 날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운석 잔해들과 싸워야 합니다. 운석 충돌 5분 후, 거대한 암석 조각들의 유성우가 계속해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운석은 자동차 크기였고 어떤 것들은 커다란 건물만 해요. 재와 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온도는 너무 높아서 용암 액체로 녹아 다시 지구로 떨어져 더 많은 화재를 일으킵니다. 유성우는 날아다니는 공룡들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떨어지는 붉게 달아오른 바위 사이로 이리저리 피해야 했어요. 높은 온도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깃털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깃털이 없으면 날 수 없어요. 운석 충돌 10시간 후, 공룡들은 줄곧 북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은 늪이 많은 낯선 지역에 도착했어요. 티렉스와 같은 거대한 공룡들은 어른의 키만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지형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더 작은 공룡들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밀집한 늪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운석 충돌 한 달 후, 15조 톤의 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거대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지구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살아남은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없었고 산소 생산을 멈췄습니다. 살아남은 공룡들은 산소 부족과 많은 양의 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늘에 햇빛이 부족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해양동물들은 유일한 먹이 원천을 잃었어요. 대기 중의 먼지와 재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얻는 것을 막아서 지구의 온도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운석이 떨어진 곳에는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이 독성 산은 충돌 당시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했어요. 지금 지구에는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공룡들은 이제 이런 비를 피해 숨어야 합니다. 동굴에 머물러야 하고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수의 육상 공룡과 나는 공룡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와 재난의 여파를 봅니다. 충돌이 일어난 곳은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예요. 칙슬루브 분화구가 이곳에 있어요. 너비는 약 150km로 미시간 호수의 절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9km예요.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그 안에 넣어도 10km 정도가 남아요. 공룡을 사라지게 한 것은 충돌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충돌로 인한 화재가 초식 공룡이 먹었던 식물 대부분을 태워버렸습니다.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초식 공룡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산성비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소멸은 모든 해양 생물을 위협했어요. 비록 새들이 폭발의 파장과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먹이도 부족했습니다. 모든 새의 약 80%가 멸종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어요.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숲이 전멸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새들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게다가 숲은 온갖 종류의 개미와 흰개미부터 날아다니는 곤충과 작은 쥐까지 항상 먹이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잘 날 수 있는 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은 작은 식물의 씨앗을 먹었을 거예요. 이런 식단으로 하늘을 나는 공룡들은 진화 중에 이빨을 잃게 됐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많은 턱 대신에 땅에서 작은 씨앗을 주울 수 있는 긴 부리를 가지게 됐죠. 비록 지구는 지금 살기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들에게 진화적인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날개는 더 강해져요. 또한 이전에 자신들을 먹이로 여겼던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해집니다. 이제 어떤 티렉스도 잠자는 새의 허를 찌를 수 없게 됐어요. 충돌 후 약 1000년 후 최초의 울창한 숲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화에 또 다른 큰 힘을 줍니다. 100만 년 후 먹이로 가득 찬 숲에는 현대 쥐새의 조상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6500만 년 후 오늘날에는 약 만여 종의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 까마귀, 독수리, 그리고 매 등이죠. 펭귄도요. 이들은 모두 공룡의 후예예요. 하지만 다른 생존자들이 있어요. 몇몇 악어 조상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거북이의 약 80%가 대량 멸종해서 살아남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어요. 뱀과 도마뱀도 굴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단공류 동물과 같은 일부 포유류도 살아남았어요. 이 고순도치 크기의 동물은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었어요. 수백만 년 후 이 포유 동물들은 영장류로 진화했고 이것은 훗날 현대 인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폰이 등장했죠. 자, 여러분이 탄 우주선은 광속의 99.9%로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별들이 밝고 연속적인 선으로 변합니다. 무한대의 공간이 터널로 축소되어 있어요. 펑! 우주선이 코르크 마개처럼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고대 지구가 보여요. 컴퓨터에 따르면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고생물학자이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시간여행을 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인정받지 못한 공룡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 착륙해서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키보다 2배 이상 크고 자동차 4대의 무게가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룡의 거대한 팔 2개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60년 동안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의 주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우린 이 공룡의 전부를 볼 수 있어요. 몽골에서 완벽한 화석 세트가 발견됐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 공룡의 이름은 무서운 손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노케이루스는 자연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동물을 섞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 자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티렉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데이노케이루스와 공룡의 왕 티렉스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티렉스의 모습에서 강한 뒷다리와 긴 꼬리만 남길게요. 작은 팔 대신 2.4m에 달하는 건장하고 긴 팔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곤가락도 잊지 마세요. 각각의 손톱은 시칼만큼 길어요. 거기에 낙타의 혹, 타조 같은 목, 말의 머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빨 달린 입 대신에 오리주둥이를 더하세요. 또한 평평한 발에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넓은 발바닥은 강바닥을 따라 걸을 때 진흙 속에 가라앉지 않는 데 도움이 됐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의 식단은 식물이 주 메뉴였습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돌을 삼켰습니다. 위에서 돌이 질긴 식물 섬유를 갈아주죠. 과학자들은 한 마리의 데이노케이루스에서 무려 1400개의 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약 75년에서 300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1억 년 된 호박 조각에서 이상한 뼈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과학계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작은 공룡의 뼈였습니다.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세요. 그게 바로 이 공룡의 무게였어요. 현대의 벌새 크기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공룡이 도마뱀과 더 비슷했는지 새와 더 비슷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다고 확신합니다. 10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이 그 증거예요. 닭과 악어를 섞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헤스페로니쿠스 같은 동물이 나올 거예요. 무게는 겨우 2kg에 불과했고 닭처럼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늘보가 공룡이었다면 수저우 도마뱀처럼 생겼을 거예요. 2 다리로 움직였고 키는 현대 기린만큼 컸지만 무게는 3배나 더 나갔습니다. 수저우 도마뱀에는 몸에 깃털이 있었고 목이 길어서 사방을 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 동물의 화석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할츠카랩터는 벨로시랩터와 타조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거의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강한 뒷다리는 이 동물이 육지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사냥했고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몸무게는 0.9kg 이하였습니다. 깃털은 까마귀의 깃털처럼 검고 윤이 났어요. 지구상에 4개의 날개를 가진 새는 없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새로운 종의 동물로 이어지지 않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공룡, 타니스토로페우스는 만화에 등장하는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고 물속에서 살았어요. 무게는 135kg이었고 길이는 6m였습니다. 몸의 절반은 초록색 아나콘다 크기의 유연한 목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목이 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긴 목을 사용했을 거예요. 6600만 년 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전 없었지만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고 포유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것은 영장류가 진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 위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영장류의 자리를 대신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트루돈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은 몸의 크기에 비해 뇌가 가장 컸습니다. 2 다리로 걸었고 사람 크기만 했어요. 가정하건대 트루돈이 진화하고 우리 인간처럼 똑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몸의 크기에 비해 가장 작은 뇌를 가진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였어요. 아머드 공룡 중 가장 컸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무게가 거의 4톤이나 나갔지만 뇌는 작았어요. 핫도그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페고마스탁스는 집고양이보다 크지 않았는데 1억에서 2억 년 전 아프리카 야생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앵무새처럼 생긴 2발 도마뱀을 상상해보세요. 페고마스탁스는 깃털과 고슴도치 같은 가시에 덮여 있었습니다. 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래턱에서 날카로운 송곳니 2개가 자랐어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세게 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리네니쿠스는 8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중간 크기의 앵무새만큼 무게가 나가는 타조를 닮았죠. 빨리 달릴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습니다. 팔 대신 이 공룡은 끝에 발톱이 있는 2개의 작은 손가락이 있었어요. 이 공룡은 과학계에 알려진 유일한 손가락이 하나 달린 공룡입니다. 이 이상한 동물은 현대새의 조상 중 하나였어요. 제올로테루스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긴 날아다니는 공룡이었습니다. 마치 박쥐날개를 가진 고양이처럼 보였어요. 이 공룡은 곤충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기처럼 먹이를 먹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이 공룡은 동화 속에 나오는 유니콘 같아요. 눈처럼 희고 아름답고 우아했죠. 이 도마뱀은 칭다오 도마뱀입니다. 뿔 달린 말의 실제 원형이에요. 머리에서 40cm 이상의 뿔이 자랐어요. 아마도 뿔이 물에 뜨거나 짝을 매혹시키거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걸 도왔을 거예요. 다음 소개할 공룡은 도마뱀과 호랑이를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세단 몸길이에 멧돼지 5마리 무게가 나가는 동물을 상상해보세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사지, 검치호와 비슷한 송곳니,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누비던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사자, 호랑이, 그리고 다른 큰 고양이의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공룡, 에피덱십테릭스. 비둘기 크기의 작은 공룡입니다. 날지는 못했지만 깃털을 가진 최초의 공룡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현대새의 깃털과는 달랐어요. 털이 각기 나누어진 깃털이 아니라 통째로 마치 나무 잎사귀 같았습니다. 이 덩치가 큰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이상한 외모와 크기만이 유일한 특징이 아니었어요. 비록 키가 5층 건물만큼 높았고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지만요. 이 거구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발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매니큐어 관리사에게는 악몽일 거예요. 60cm 길이의 낫이 손끝에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끔찍한 발톱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빨로 씹으며 식물성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소개합니다. 농구 코트 너비에 가까운 날개폭을 가진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큰 몸을 날개하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했기 때문에 현대 돼지 정도의 무게가 나갔고 얇은 막처럼 생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다리 밑에서부터 기다란 손가락까지 뻗어 있었어요. 화가들은 종종 이 공룡을 깃털에 덮인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몸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털과 비슷한 섬유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크로톨루스는 단단한 뼈로 만든 모자를 쓴 특이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 크기였지만 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종의 경쟁자나 포식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곤 했습니다. 쾅! 초음파의 폭발, 행성 간의 열, 먼지, 연기. 에베레스트만큼 큰 우주 바위가 지구의 대기를 침략했어요. 몇 초 전 수조 톤의 무게를 가진 이 바위가 지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여러분이 오믈렛을 만드는 것보다 뉴욕에서 앵커리지까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이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칙술루브 충돌이라고 해요. 특이한 이름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했죠. 그때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죠. 이 역대급 충돌은 지금의 멕시코인 유카탄 반도, 공룡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칸쿤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공룡도 휴가를 가겠죠? 이 거대한 우주함석은 바다를 덮쳤는데 바다가 넘치면서도 필연적인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충돌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죠. 행성 규모의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물의 충격 진원지에서 자유의 여신상만큼 높은 지진 해일이 터져나오는데 지구 표면에 작은 태양이 비추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좋지 않아요. 지구 표면을 뚫고 날아갔어요. 마치 오븐처럼 뜨거웠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이 충격은 거대한 지진과 심각한 화산 활동을 유발했어요. 많은 화산들이 선사시대의 하늘로 뜨거운 용암과 재를 동시에 분출했어요. 수백만 톤의 재와 그 흐름이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대기에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생기면서 몇 년 동안 태양광선을 차단하게 되었죠. 긴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다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황산으로 만들어진 비가 내렸어요.
네, 칙술루브 충돌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보다 더요. 그 당시에는 많은 화산 폭발, 대기에 수많은 인화성 산소, 지속적인 온도 변화 같은 게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완벽하면서도 최악인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행성은 행성 표면에 완전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어요. 오늘날 이 흉터는 멕시코만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이리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 금속은 지구에선 매우 희귀하지만 과학자들이 조사한 다른 소행성들에는 많이 들어있죠. 과학자들은 약 6,600만 년 된 암석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바위층에서 소행성에 있는 것과 같은 먼지를 발견했어요. 즉,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뜻이었죠. 이 재앙은 공룡뿐만 아니라 소행성의 멸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충돌 당시 너무 뜨거워서 소행성의 일부가 그냥 사라졌어요. 많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유황이었어요. 유황은 소행성 충돌에 의해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었죠. 이 작은 유황 입자들은 태양광선을 차단했어요. 햇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사라졌고 기후는 결국 더 추워졌죠. 이 거대한 열기가 돌을 유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텍타이트라고 부릅니다. 충돌 에너지가 텍타이트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어요. 짧은 비행 후 텍타이트는 지구로 떨어졌어요.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었어요. 비도 내렸거든요. 단 물방울이 아니라 뜨거운 유리 불덩어리들이 내렸을 거예요. 유리 불덩어리들은 행성 표면을 며칠 동안 폭격해댔죠. 텍타이트들이 모든 것에 불을 질렀어요. 과학자들은 충돌 지점 근처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많은 것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칙술루브는 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죠. 소행성의 대부분은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감자처럼 생겼죠. 해성은 암석, 금속, 그리고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성은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갖춰진 더러운 우주 눈송이 같죠. 해성은 가끔 오르트 성운에서 나와요. 이것은 태양계 주변에 있는 얼음과 파편의 거대한 성운이에요. 때때로 해성이 무리에서 벗어나 태양으로 향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특별한 해성은 목성을 바로 지나갔다고 해요. 이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 해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얻으면서 태양을 향해 날았죠. 해성의 바깥 얼음판이 증발하기 시작했고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마 많은 먼지와 가스를 방출했을 거예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결국 해성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조각 중 하나가 우주를 날아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소행성인가요? 해성인가요? 답은 우린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구가 심하게 운이 없어서 그 길에 있었다는 것과 다신 예전과 같지 않을 거란 사실이에요. 이 재앙으로 지구상의 생명체 75%의 발전이 멈췄어요. 악어, 거북이,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몇몇 더 큰 해양 동물들은 그 충격에서 살아남았죠. 모든 육지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들은 평균적으로 현대의 너구리보다 작은 종들이었어요. 여기엔 다양한 특별한 공룡종과 새들의 고대 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구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생물들이 남았다고 믿어요. 큰 충돌 후에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죠. 대부분의 남은 동물들은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룡들은 부리를 갖고 있었어요. 부리 덕분에 벌어진 견과류를 쪼개고 흙에서 씨앗을 파낼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행운아들이 더 큰 뇌를 갖고 있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새로운 조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명체도 살아남았죠. 균류와 곰팡이는 지하와 수중에서 살아남았어요. 점차적으로 어둠이 걷히고 양치식물이 생명이 없는 풍경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몇천 년 후 숲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동물들은 거의 모두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생물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뜨거운 재로부터 안전한 굴에 살았죠. 충돌 전에 포유류들은 공룡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포유류가 그 자리를 꿰찬 거죠. 적어도 육지에서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바뀌었던 때로 돌아가 보니 알고 보니 이렇게 강력했던 게 소행성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와 충돌하던 각도 때문이었어요. 만약 충돌 각도가 달랐다면 공룡들은 재난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주 오래전으로요. 안 돼.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잠깐 신경 쓰지 마세요. 빗나갔어요. 매일 많은 지진, 해일, 화산 폭발이 있지만 공룡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몇백만 년 후로 빨리 감기 할게요. 이 고대 도마뱀들은 대부분이 바뀌어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몇 번의 빙하기 덕분에 많은 공룡들이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깃털로 완전 덮여 있어요. 포유류는 존재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동물에선 박쥐가 많이 보여요. 숲에는 쥐 크기만한 설치류들이 엄청 많아요. 낮 동안 그들은 덤불 속이나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밤에 먹이를 찾으러 나오죠. 말, 코끼리, 다른 큰 포유류는 없어요. 주변에 큰 송곳니를 가진 위험한 파충류들이 많은데 괜히 커져서 잡아먹힐 일이 있나요? 바다에는 고래가 없어요. 앵무새, 매, 비둘기는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익룡 2.0은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떤 것들은 헬리콥터만한 크기인 반면 다른 것들은 백조보다 크지 않아요. 영장류는 많지만 나무에 내려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서두르지 않네요. 사바나로 모험하는 것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도 없어요. 이 대체 현실에서 열린 공간은 매우 위험해요. 하긴 숲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맛있는 영장류 먹이를 얻기 위해 많은 작은 공룡들은 나무 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빗나가기 바로 전인 이미 백악기 시대 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거 역대급 충돌이었을 텐데요. 죽을 뻔한 이후로 공룡은 더 똑똑해졌고 몇몇은 심지어 현대 닭만큼 똑똑해졌죠. 큰 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항상 생존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뇌를 작게 유지하고 저 이빨을 더 크고 뾰족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의 대량 멸종을 야기시켰어요. 만약 우주물체가 다른 곳에 충돌했다면 몇몇 공룡들은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은 10분의 1의 확률로 그 당시 공룡과 다른 동물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어떤 강한 파괴적인 결과 없이 그냥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었죠. 만약 충돌한 장소가 다른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 참사가 그렇게 파괴적이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 거대한 우주함석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 지역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에 자연재해를 유발했어요. 소행성이 충돌한 곳은 칙술로브 분화구라고 불려요. 자, 이 지역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어요. 소행성의 지름은 약 12.1km였고 시속 43,443km의 속도로 움직였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이 바위는 음속보다 거의 4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와! 충돌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약 100억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는 폭발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폭발파의 파괴력은 여러 재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소행성은 우연히 최악의 장소 중 한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방식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내뿜어졌어요. 전문 운동선수처럼 수직으로 물을 거의 튀기지 않으면서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포탄처럼 수영장에 뛰어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이 튈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소행성은 대포알 방식으로 떨어졌어요. 소행성이 일으킨 두 번째 재앙은 그을음을 태우는 거였어요. 지구 표면의 작은 부분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당시 그 부분의 극히 일부만이 기름과 유황이 풍부했어요. 이 소행성은 실내 야구장을 가득 메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그을음을 태우며 공중을 가득 메웠어요. 연구에 따르면 6,500만 년 전 전체 지구 표면의 13%만이 그런 그을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양의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최악의 장소로 여겨진 거예요. 만약 이 재앙이 나머지 87%의 영토에서 일어났다면 공룡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그을음 구름과 이산화탄소 구름이 공기 중으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어요. 그을음이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였고 햇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의 기온을 빠르게 떨어뜨렸어요. 마치 지구가 회색 베일에 감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갑자기 닥친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나무들은 햇빛이 부족해 시들기 시작했죠. 광합성 과정에 지장이 생겼어요. 한파와 시들어가는 나무들로 인해 또 다른 재앙이 이어졌어요. 세계적 기근이었죠. 초식동물들은 거의 모든 먹이를 잃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어요. 식물, 꽃, 그리고 나무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런 파괴는 소행성 충돌 지점 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뜨거운 먼지 입자, 소행성 덩어리, 그리고 작은 바위 조각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지상에 가라앉아 대규모의 산불들을 일으켰어요. 나무가 타는 바람에 그을음이 더 심해져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거대한 소행성은 우주에서 독성 수준이 높은 중금속을 가져왔어요. 충돌 중에 이 물질들이 녹으면서 불폭풍이 유발되었어요. 소행성은 대륙의 육지뿐만 아니라 물도 강타했고 이것은 거대한 쓰나미를 촉발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죠. 해저는 황산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소행성의 에너지가 그걸 태웠을 때 유황산의 대기 방출을 야기시켰어요. 산성구름이 그을음 구름과 섞여 하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바위 입자들이 불빛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유황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비는 거의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동물들이 생존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죠. 산성비는 강, 호수, 바다의 물의 독성을 더했어요. 산은 불로 태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파괴했어요. 구름의 일부는 육지를 파괴했고 다른 일부는 바다를 파괴하러 갔죠.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유황 물방울이 엄청난 양의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을 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산소 비축량의 거의 절반을 만들어내요. 그 시절에 윗부분에 살고 있던 바다 생물들은 죽었어요. 공룡 멸종의 주 원인이 된 것은 폭발파가 아니라 태양빛의 부족, 산, 어둠, 추위였어요. 하지만 몇몇 도마뱀들이 불과 유황으로부터 탈출했음에도 해양 요소와 맞닥뜨리게 되었죠. 소행성 충돌은 지구 전체에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첫 파도의 높이는 약 1.6km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았죠. 수십억 리터의 물이 시속 145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강한 파도는 오늘날의 뉴욕의 절반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이 운석은 15.8m 높이의 파도를 만들었어요. 5층짜리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벽이 해안가에 무너져 내리면서 가는 길에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햇빛 부족, 기온 하락, 산성 및 불비, 감소된 산소 생산량, 산불, 거대한 쓰나미, 그리고 수십억 개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진 폭발적인 파동은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75%까지 감소시켰어요. 네, 이렇게 되면 기후는 확실히 바뀌게 되죠. 거대한 소행성들이 전에도 지구를 강타했었지만 지구 전체에 그런 재앙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만약 이 소행성이 물과 산악 지형에서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숲과 같은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요? 이건 심각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거대한 검은재가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을 거예요. 하지만 산성비나 불비를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지구의 대부분의 종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운석이 얼음과 눈 사이 어딘가에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지구 전체에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했을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가 넓은 지역을 침몰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화산재와 이황산가스가 하늘을 채우지는 않았을 테죠. 산성비는 바다를 강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남아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공룡들은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 운석이 활화산에 떨어졌다면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역사상 가장 큰 용암 분출의 방아쇠가 되었을 겁니다. 파괴적인 지진이 시작되었을 테고 온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여 버렸을 거예요. 운석이 사막에 떨어졌다면요? 수십억 톤의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구는 유리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린 잘 보존된 고대 도마뱀의 잔해를 유리 속에서 출토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한 재앙적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중 최악이 공룡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죠. 이제 돌아올 것 같지 않네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호박에 갇힌 모기를 찾고 싶었어요. 거기서 공룡 DNA를 추출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겨우 찾은 가장 오래된 DNA 샘플이 100만 년 전의 것이었던 거죠.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됐어요. 게다가 DNA는 매우 연약해요. 그게 어디선가 그렇게 오랫동안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고대 공룡 DNA를 찾는 대신 과학자들은 이 도마뱀들의 가장 가까운 조상인 새들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죠. 수백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 동안 공룡들의 발은 날개가 될 수 있었고 긴 입은 부리가 될 수 있었어요. 펠리컨은 익룡과 매우 비슷하고 타조는 벨로시랩터를, 그리고 닭은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해요. 좋아요. 잠깐 멈추고 티라노만한 닭을 상상해보세요. 야, 너! 나랑 한판 붙어볼래? 이 흔한 닭은 거대한 도마뱀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거기서 깃털을 제거하고 비늘로 덮은 후 부리 대신 이빨이 많은 입을 달고 긴 꼬리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신체 구조와 움직임이 진짜 미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의 DNA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갖고 있었던 비슷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공학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이것의 DNA를 가지고 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진화를 되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공룡의 번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